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미 동맹 거기다가 이제 한미일 협력 이것도 어제 네. 강조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일본이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반 기지의 역할,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뭐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다. 그런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남북 간의 어떤 충돌이나 대결 양상이 펼쳐졌을 때 유엔사 후방 기지 뭐 일본에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바탕으로 해서 일본군까지 자위대까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예, 표현을 네. 보면은 이제 한미일 군사 협력이 한반도 영내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게 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면은 그런 그렇네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한반도 영내에서. 영내라는 거는 이제 한반도 인근 지역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한반도로 한다면은 우리 그 땅덩어리와 우리 영해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네. 네. 그런데 그 바로 한반도에서 한미일 군사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일본은 오랫동안 한미일 군사 협력을 일본은 꿈꿔왔습니다. 근데 네. 일본이 그걸 꿈꿔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일본은 어, 이- 어,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한반도에서 물러났습니다. 음. 그런데 일본은 다시 한반도에 진출할 것을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방 후에 우리 민초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네. 조선아 조심해라. 일본이 일어선다. 음. 근데 실제로 60년대 이제 공개된 그 비밀 자료였는데 일본에서 공개된 자료가 있습니다. 미스야 계획이라는 겁니다. 네. 그 미스야 계획이라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군대를 어떻게 한반도에 상륙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설정한 어. 계획입니다. 일본은 이미 60년대에 네.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인 구출 명목으로 자위대를 상륙하는 계획들을 어. 비밀리에 수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7년에 미일 가이드라인이라는 건데 그게 개정이 됐고 그 이후에 2015년에도 또 미일 가이드라인 반협력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과 일본 간의 유사시에 군사적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한 지침입니다. 네. 근데 일본은 이 지침을 끊임없이 개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개정한 일본의 아베 총리가 2015년도에 미국 협의에서 개정한 겁니다. 그 미일 방위협력 지침 2015년 판에 본다면은 일본은 자위대를 한반도 유사시라든가 일본이 침략 받을 때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설정해 놓고 그 조건에 맞게 자위대의 군사 행동을 하는 것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은 끊임없이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 그 야욕이 있음을 다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는데 한미일의 협력,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본이 이렇게 우리 이제 도와주고 있고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식의 내용, 이게 이제 경축사에 들어가고 이 내용을 보신 분들이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있었네 또 이런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일본이 도와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한반도 유사시에 특히 이제 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음. 예정되어졌을 때 우리가 한미 동맹을 통해서 이를 억제한다는 것은 우리 방위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유엔사 후방 기지가 일본에 7군데가 있다는 것들을 음. 대통령이 이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유엔사 후방 기지는 원래대로 한다면은 유엔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유엔에서 미국이 다국적 군대를 구성하고 그 미국이 다국적 군대를 지휘를 하면서 거기에 유엔 깃발을 사용하는 것들이 허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역대 유엔 사무총장들이라든가 또는 유엔 사령관들은 유엔사가 유엔의 소속 기구는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유엔의 깃발, 유엔의 기치하에 있는 것은 맞고요. 네. 그러나 이제 미군이 주도하는 어떤 다국적 군대입니다. 그래서 유엔사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그런 매우 특이한 것입니다. 네. 정전 이후에 이제 유엔사가 예, 남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한국 전쟁 때 유엔사 본부가 일본에 있다가 아. 1957년도인가 유엔사 본부가 용산으로 옮깁니다. 네. 그러면서 미군이 이제 일본에 89개 정도 미군 기지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 중에 네. 핵심이 되는 기지를 유엔군사랑 같이 쓰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유엔 사령부는 원래 요코스타 기지에 도쿄 근처에 있는 요코스타 기지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7개 군대를
유엔사 후방 기지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7개 기지를 후방 기지로 쓸 수 있는 거는 유엔하고 일본하고의 상호 조약에 따라 가지고 그 유엔사에 속한 국가의 군대는 입출입 같은 것들을 일본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유엔사 후방 기지 7개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쭉 그렇게 있어 왔고 네. 실제로 만약에 어떤 한반도에서 북한의 침략에 의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은 유엔사 후방 기지의 병력들이 지원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했던 건 어떤 거냐면은 일본이 패전 국가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패전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 한국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참전하는 것들을 한국을 배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의견들을 충분히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는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참가를 하게 된다면은 서명 국가로 참여하게 된다면은 한국에게 막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 한국에게 그렇게 막대한 배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본이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된다. 일본이 망한다. 그렇게 네. 되면은 미국이 원하는 일본이 대륙의 어떤 전초 기지로서 미국의 역할을 지원해주는 군사적으로 지원해주는 전초 기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일본 사람들은 계속 미국과 협상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참여하는 것도 배제됐던 것이죠. 최초의 미국의 입장은 한국은 2차 대전에 대일본 선전포고를 한 국가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복군이 참전도 했습니다. 인도 네. 지구에서 참전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은 2차 대전 승전국으로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참가해야 된다는 게 미국의 최초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이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미국에 대해 노비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승전국으로서 참가하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일 관계의 모든 잘못된 씨앗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뿌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하면서 일본은 미국에게 대해서 일정하게 또 편의를 제공해 준 것이죠. 그래서 네. 어떤 군사 기지도 제공해주고 또 유엔사 후방 기지 유엔사가 애초에는 그러니까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엔사 후방 기지를 쓰게 될 경우에 유엔에 참전했던 국가들이 다시 병력을 파병한다면은 유엔사 후방 기지를 일본의 승인 없이 네. 자유롭게 군대 입출이 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일본이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뭐 한국을 뭐 도와주고 한국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2차 대전의 패전 국가로서 미국과 협력해가지고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네. 근데 윤 대통령이 어제 이 얘기를 꼭 네. 집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광복절 경축사 이제 한미일의 관계의 중요성 이걸 얘기하면서 일본이 유엔 상부에 제공한 7곳 후방 기지의 역할 이것까지 언급을 한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의도가 좀 있을까요? 그거는 저는 그 대통령의 언어로서 예. 유엔사 후방 기지를 꼭 집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의도는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유엔사를 해체하려는 거다. 뭐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예. 창립기념식에서. 근데 종전선언 종전선언이 종전선언. 예, 예. 유엔사 해체다. 근데 종전선언과 유엔사 해체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제가 이미 그 당시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지금 다시 반복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어떤 그 음. 종전선언을 주장했던 것들이 이런 유엔사 해체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반국가적인 행위다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7개 유엔사 후방 기지를 꼭 네. 집어서 언급함으로써 이게 지금 한반도 상황을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이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계속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스스로 미사일을 괌도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사일 개발하겠다 또는 태평양 인근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그런 어떤 미사일 개발하겠다. 북한이 매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이 매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있다는 거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북한도 알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유엔사 후방 기지 7개가 있고 이것이 유사시에 네.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할수록 북한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태평양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 그러는데 네. 저희 김정은이 계속 무슨 군수공장 가고 뭐 미사일 막 독려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또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떤 타켓을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엔서 후반 기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뭐 일반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꼭 집어서 7개 후반 기지가 있다는 거를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강조한다면은 타켓이 되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